여러분의 이면을 읽고 뉴스에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 진행을 맡은 최강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경제 문제 함께 생각해봤으면 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해보는 경제 왜 그래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 분 함께 나와주셨죠. 시사인의 이종태 경제팀장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읽으랍니다. 네, 정말 비경제적인 이런 얘기들.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팀장님. 디지털 콘텐츠 팀. 그래요. 미디어는 빼고. 네, 미디어 빼고. 디지털 콘텐츠 팀장님이신 차영석 팀장님. 네. 하실 거 없으시죠? 이분이 다 진짜 하셨으니까. 저희 소개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지분을 빼앗아 가신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콘텐츠 그러시면 안 되고요. 액센트 T 있거든요. 콘텐츠. 그래요. 예. 영문과. 알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시사인의 팟캐스트를 모두 맡아서 하는 마타리 윤원선 에디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이제 아베 정부가 참여 선거를 이제 이용할 목적으로 한국의 무역 규제 도발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참여 선거가 끝났어요, 그렇죠? 어떻게 되었는지 이제 일단 결과 보고를 좀 해볼까요? 예, 어제 정말 조마조마하게 지켜봤는데요. 네. 어제 이제 저녁까지만 해도 NHK의 출구 조사에서 그 자민당과 공명당으로 구성된 연립여당과 네. 그리고 유신회라고 있습니다. 예. 이 친구들의 예상 의석수가 이 개헌 발의선을 넘어가는 식으로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네. 넘을 것이다. 역시 출구조사는 잘 맞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굉장히 조마조마했었는데요. 진짜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면서요. 일본 참여 선거까지 관심을 갖고 그래요, 본 거는 맞아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그죠? 예. 그래 아무튼 봤더니만 일단 과반수 넘겼어요. 예. 과반수. 근데 원래 과반수 넘었고요. 게다가 참 저로서 기쁜 소식은 일단 자민당은 9석이 줄었고요. 네. 그리고 연립여당 합쳐봤자 6석 줄었습니다. 네. 줄고 원래 유신회도 15석까지 봤었는데 아마 10석밖에 차지를 못했습니다. 네. 근데 다행히 결과를 보면은 지금 현재 일본 참여연 의석이 모두 245석이거든요. 네. 여기서 164석을 차지하면은 3분의 2가 되고요. 개헌안을 발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160석이 그쳤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이제 포함해서 예, 160석. 합쳐가지고. 예, 그래서 아마 원래 오늘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일본의 어떤 통상 도발 네. 이 이제 큰 줄거리에서 일단 아베 총리가 생각하는 정상 국가화 네. 거의 도정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 드라이브를 당초 생각했던 참여 선거에서 압승을 하고 3분의 2에서 넘기고 그래서 이제 이 개헌을 밀고 나가고 네. 그 흐름에서 약간 빗겨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아베 정부가 정상국가라고 얘기하지만 그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겠다, 이렇게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라는데 이제 그게 사실상 어려워졌다라는 걸로 이제 볼 수 있는 거겠죠. 압승을 했을 때보다는 그렇죠.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일본 신문은 그 3분의 2 개헌선 확보 실패 이거로 이렇게 그 헤드라인 제목을 잡는 것 같았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아베 정부가 승리 이거보다는 3분의 2 선을 확보했냐 못했냐에서 일단 실패했다. 약간 이걸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소속이라든지 이런 의원들을 이렇게 영입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쉽지는 않을 거고. 어디 가서 이렇게 재래도 뿌리고 고춧가루도 좀 뿌려줘야 되겠다. 그 무소속을 내가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어쨌건 이제 선거 결과는 이제 이렇게 나왔고요. 앞으로 이제 일본의 무역 도발이 이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선거 결과와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이게 이제 또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일단 간단하게 경과를 설명을 좀 드리고 나서 네. 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히 경과를 설명드리면요. 네. 아베 정부가 지난 7월 1일
그 한국을 이른바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겠다라는 그렇죠. 네. 법령 개정 의사를 예고했고요. 7월 4일 날 발동된 1단계 조치가 바로 그 반도체 핵심 소재들에 대한 수출 규제입니다. 네. 뭐 감광제 리스트, 브라폴리미드, 고순도 프라수소 같은 소재들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화이트 국가가 뭔가에 대해서 좀 명확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화이트 국가는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이 볼 때 믿고 거래할 수 있는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이른바 캐치올이라는 수출 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 네, 네. 말하자면 저 나라에는 뭘 줘도 저 나라가 그것을 악용하지 않는다. 라는 믿음이 있는 나라라는 그렇죠. 뜻이죠. 그런 뜻인데 현재 그거를 현재 일본의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 있는 나라가 모두 27개거든요. 근데 하나같이 이제 보면은 그 나라들은 전부 다 이 내부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국제 통상법을 지키는 나라들로 간주되는 나라들입니다. 네. 이른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국이죠. 말하자면 이런 신뢰할 만한 국가의 명단에서 한국을 빼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리스트에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유일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2단계가 시작될 전망인데요. 아마 뭐 이번에 아베가 흡족한 결과를 못 냈다고 해서 이 2단계 조치를 안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텐데요. 일단 그 현재 일정을 보면은 7월 24일까지 네. 그 일본 내 의견들을 수렴해서 네. 그 내각 아니 각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무회의입니다. 네. 거기서 결정해서 공포하고 네. 그로부터 21일 후에 네. 이제 한국을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배제한다. 이런 일정인데 이게 말하자면 빠르면 8월 중순부터 배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일단은 한 1,100개 정도가 이제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일본으로부터 1,100개 정도가 이 규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네. 열리는 건데요. 문제는 이런 캐치올 규제를 하는 경우에 수출 기업이 원래 알아서 아 이건 수사 위험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또 하나의 경로는 정부가 결정해서 네. 통보하면은 수출 기업이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베 정부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를 한마디로 죄기 위해서 네. 지들이 멋대로 뭐 자유적으로 결정을 해서 네. 이거 규제해 예. 라고 리스트에 올리면은 수출 기업은 알아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예. 뭐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이제 그렇죠. 심사가 90일까지 심사를 하고 그리고 심사에서 탈락시켜도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7월 4일 날 이 3개 그 반도체 그 핵심 소재 관련해서도 7월 4일 이후에 지금까지 승인한 게 아직까지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제 이게 앞으로 1,100개 정도로 확대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 여파는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가시화되는 게 이제 8월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가기가 이제. 빠르면 8월 중순이고요. 그 일정대로 보면은. 네네. 또 그리고 뭐 제가 볼 때는 뭐 1,100개를 일일이 다 보지는 못했으니까요. 네. 뭐 그 중에서 뭐 어느 정도가 예. 그런데 한국에서 전혀 생산이 안 되거나 혹은 이 거래선을 바꿀 수 있는 것인지도 네. 사실 제가 볼 때 이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평가를 한 보고서는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아무튼 그 악영향이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특별히 명분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시켜야 된다는 명분이 명확하지도 않고, 여태까지 잘 지내다가 이게 정치 외교 부분, 뭐 경제 부분 이런 걸 다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정말 그야말로 쥐락펴락 하겠다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떼라고 표현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제 시작이야. 일제 강점기 때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그 갈등이 시작됐다는 표면적인 이유지만 이게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사실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이건 일단 한국의 그 우리나라 정부의 강제징용자 문제나 혹은 이제 위안부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에 아베 정부가 화가 나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라고 누가 봐도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예.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아베 정부로서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그걸 인정하는 순간 이 정치 문제를 예. 경제 문제에 불러들여서 예. 이제 이 통상 보복을 하고 음.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스스로 인정하게 되니까요. 예, 이거는 사실은 국제적인 규범을 정면으로 그렇죠. 위반하는 것이거든요. 게다가 아니 강제징용자 문제나 위안부 문제가 일본 국가 안보에 아예 유일하게 어떤 국제 자유무역에서 통상 보복을 하는데, 그나마 유일하게 가능한 명분이 있다면 국가 안보입니다. 그런데 강제징용자 문제나 위안부 문제가 일본이 국가 안보에 그렇죠. 국가 안보에 뭐 어떤, 위협을 가하는 건 아니니까요.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그 것일까요? 당사자들이 지금 90살이 다 되시는 분들이에요. 네. 아베 총리도 단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적절한 사유가 있다. 그리고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다. 근데 이걸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그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와 관련이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한국은 약속을 안 지키는 나라니까 국제규범도 안 지킬 거야. 예.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위험 물자를 한국에 수출을 할 때 한국이 그것을 약속을 안 지키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 건데 사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무슨 장난 같은 논리고요. 그러게요. 예. 가정법으로 생각을 많이 그러니까요. 하게. 예. 말도 안 되네요.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조금 진짜. 철이 없는 편이지만 그렇게는 안 하는데, 정말. 예, 그러다가 이제 내세운 논리가 이제 알고 보니 한국의 위험 물자를 살짝 북한이 암시하고 있는 거죠. 예. 북한에 넘겼어라는 이야기를 일본 정부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언론에 흘려가지고 또 내보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번 우리 기사에 이상원 기자가 쓴 기사가 있는데요. 네. 그걸 참조하시면 좋겠는데, 사실 한국의 수출 규제는 일본의 수출 규제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도 사실 논리가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출 규제가 강하다는 게 그 북한이나 이쪽으로 이렇게 물자를 보내거나 이러는 그런 규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갈 가능성이 훨씬 더 적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출 통제를 훨씬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수출 통제 수준을 그 평가하는 국제기구에 따르면은 이상훈 기자 기사에 나오던데 한국이 오히려 일본보다 몇 단계 높더라고요. 그러네요. 이게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수준이 일본보다 한국이 더 우월하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사인에서는요, 그 한일 간에 이제 그 일본의 무역 보복과 관련해서, 경제 보복과 관련해서 그 다양한 각도로 이제 그 취재를 했고 조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이 문제를 그 시사인을 통해서 보시면 훨씬 더 명확하게 인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펼치는 논리가 그 어떤 것도 명분이 없어요, 지금. 여기 따져보면. 그러니까 이유도 되게 이유도 없어요. 계속 바꿔서 이렇게 모호하게 얘기하고 처음에는 뭐 이 아베 정부도 힘들 것 같아요. 이 약속 논리가 얘기했다가. 없는 이 무논리와 이 비논리의 향연에서. 나 이것도 나이 나오는데 옛날에 그 개그 유행어 중에 있어. 그때 달라요. 뭐 이런 유행어가 있는데 그 논리도 없고 그때 달라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지금 외치고 정말. 국제관계를 이런 식으로 하나요? 황당하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베 정부가 어떤 이유가 있고 네. 그것 때문에 한국을 공격한다기보다는 일단 한국을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유를 찾는데 그 마땅한 이유가 없잖아요. 발견하지 못해서 좀 우왕좌왕하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한국을 일본의 뭐 이제 위험한 국가로
뭐 그래서 어쨌건 백색 국가에서도 제외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좀 황당한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반응을 좀 보이고 있나요? 제가 볼 때 아직까지는 의외로 외신들에는 관련 기사가 크게 많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이코노미스트에서 보도를 했는데 네. 사실 그 시각 자체는 우리가 많이 보는 시각이고요. 네. 아직까지는 이제 이 사건의 여파가 그 한일에 집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외신에서 관련 기사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뭐 좀 재밌는 논문 하나 보셨다면? 그러니까요. 네. 아, 예. 사실 이전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뭔가 하면은 예컨대 한국이 일본의 국가안보를 해친다. 네. 라는 것은 사실 지금 현재 어떤 정상적인 국제 규범으로는 도저히 설득력이 없는 논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베 정부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역사 왜곡을 하는 네. 그런 우파 역사 수정주의자들이 있는데 그 부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그 역사 수정주의자들은 실제로 한국을 일본의 안보, 일본이라는 국가의 정체성, 네. 또 일본의 미래에 굉장히 위험한 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왜요? 어떤 맥락에서요? 예,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에요. 이 쇼고 스즈키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아마 일본계 그러겠네요. 이름에서. 교수님인 네, 것 네. 같아요. 네. 이분이 지난 4월 달에 그 캠브리지 국제문제 리뷰에 일본 수정주의자와 한국이라는 위협이라는 논문을 게재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연히 그 논문을 읽게 됐는데 굉장히 제 생각과 조금 비슷한 면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금 이제 내용이죠? 그 논문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논문에 따르면은 그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자들은 실제로 한국을 일본의 국가 정체성과 안보에 대한 위협 세력으로 느낀대요. 요약하자면은 우리는 조금 웃기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은 현재 수정주의자들이 집착하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이 평화국가라는 겁니다. 평화국가. 그래 지금 진짜 웃긴데요? 그죠? 네. 지금의 평화국가 맞아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원하는 건 뭔가 하면은 일본은 본래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야. 네. 라는 뜻이죠.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일본은 원래 되게 착한 나라예요. 그런데 20세기 초에 한반도를 강점하고 예.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왜 그랬을까요? 원래 착한 나라인데. 그러게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한국을 그대로 뒀다가 서방 대국주의 국가들이 한반도를 증가한다. 그 다음에 일본을 침략할 것이다. 그래서요? 그래서 하기 싫었는데 정말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누가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팽창했다는 겁니다. 실제 그 논의를 전개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렇다면 어떤 놈이 나쁜 놈이냐? 당시 조선이에요. 왜요? 아니 여기 지들 힘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침략하게 만드냐고. 왜 침략을 당했느냐? 힘이 없어가지고. 예. 어머. 아니 조선이 힘이 있었으면은 서방 국가들이 조선을 침략할 것이라는 위협을 일본이 받지 안 않았을 느꼈을 거 것이다. 아닙니까? 예. 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 막 여기서 욕이 방울방울 맺히는데 차마 충격적이다, 진짜. 평화국가라는 거죠. 예. 평화국가. 예. 이와 함께 그 수정주의자들이 또 중시하는 국가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국제사회의 합법적인 이론, 국제사회의 당당한 이론이라는 겁니다. 예. 근데 그 뜻이 뭔가 하면은 일본은 인권을 옹호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라는 의미지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한가 하면은 자유민주주의란 어떤 이야기입니까? 법치주의. 말하자면은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국가예요. 예. 또 인권을 옹호하는 나라입니다. 어떤 이런 이미지들을 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이 현재 역사 수정주의자들은 아베 정부를 포함한 이 역사 수정주의자들은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전쟁할 수 있는 국가. 그렇죠. 정상 국가화.
이른바 정상국가, 존재할 수 있는 합법적 국가. 군대를 가지고 예. 또 한 측면에서는 교정권을 가지는 나라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나라는 평화국가야. 아. 자기네 논리상으로는 그래야지 그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근데 사실은 그 이제 이 단어에서도 보는 것처럼 굉장히 극단적인 거잖아요. 평화와 전쟁, 그렇죠? 뭐 인권과 이 침략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단어들이 아닌데 평화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이 가능한 전쟁도 불사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건지. 이분들은 되게 진지합니다. 진지해서 더 웃겨요. 되게 진지하고요. 그리고 또 한 측면은 왜 민주주의 국가인 게 중요한가? 말하자면 네. 국제사회에 당당한 이런 민주주의 국가인 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중국과 경쟁하잖아요. 네.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라야 중국에 대해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라. 법률, 그렇죠?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공산당이 법률 위에 있습니다. 아, 예. 어떤 그런 정당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래서 이런 수정주의자들이 염원하는 일본의 국가 정체성, 네. 이게 또 안보, 또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나라가 네. 중국이나 북한보다는 한국이라는 겁니다. 아, 수정주의자들이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위험해요? 예, 그렇죠. 좀 위험한 나라예요. 몰랐네요. 아, 몰랐네요. 진짜. 근데 한국이 사실 군사적으로 일본을 위협하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일본의 과거사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평화국가라는 일본의 정체성을 뒤흔든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이제 강제징용제나 위안부 문제를 네. 우리나라가 거론하잖아요. 또 거론하고 또 일본이 이런 어떤 피해자들한테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 정당한 사죄도 하지 않았다라고 네. 할 때 일본으로서는 우리는 인권 옹호하는 나라야 라는 정체성이 파괴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일본 과거사를 제기한 나라는 한국만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중국과 북한도 상당히 세게 제기를 하고 그렇죠. 게다가 북한은 얼마나 언어가 쌀거란 말도 그렇죠. 진짜. 불구덩이 막 이러면서. 예, 그래도 한국이 더 무섭다는 겁니다. 어. 왜냐하면은 사실 중국도 과거사가 있거든요. 예를 중국의 경우에도 건국이 48년이죠, 중국이. 건국까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예, 우리 48년인가? 건국도 예, 죄송합니다. 아무튼 현재 중국이 건국된 이후에 네. 분쟁들이 많았잖아요. 분열들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렇죠. 뭐 소수민족 인도, 간에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베트남, 네. 소련, 네. 국가 간의 등과 분쟁도 있었고. 군사 행동을 감행한 네. 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티벳과 신장에 그러니까요. 네. 대해서 사실상 탄압과 식민지 동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남중국해와 센카쿠일도 통해서 사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인권 측면에서도 대약진 운동, 문화혁명, 또 천안문 사태 같은 그런 좀 무시무시한 역사가 있습니다. 네. 이런 중국이 일본의 군사주의나 인권의식을 비판해봤자 네. 국제사회에서 볼 때는 안 먹힌다 이거죠? 내로남불인 거죠. 그렇죠. 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그렇죠. 하면 불륜인 거죠. 게다가 북한에 대해서는 따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한국은 사실 명실상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예. 그리고 또 군사력으로 외부를 위협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에요. 상당히 사실 한국도 군사 강국입니다만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서재기 교수의 논문을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해보면은 네. 한국의 활력적인 민주주의와 글로벌 경제에서 점증하는 존재감 같은 요소들이 세계에 걸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우월감을 뒤흔들고 일본의 존재론적 안보에 직접적 위협을 가한다. 이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 교수 논문에 따르면 예, 네,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컴플렉스가 있는 거네요. 네. 우리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거네요. 사실 한국이 제가 볼 때도 대단한 나라 맞습니다. 예. 사실 아직까지는 우리는 한국의 법치주의나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고 앞으로 네. 더 발전해야 되겠지만요. 사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보는 이제 가끔 보는 이 국제 통계 수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로 보면은 구매력 단위에서는 심지어 한국의 GDP가 일본보다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수종주의자들이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사실 북한이나 중국보다 한국을 더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 한국에 대처하는 전략을 만들어서 수행을 합니다. 아, 진짜. 그 방수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한국은 국제규범을 존중하지 않는 나라다 라는 논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근데 드는 사례가 뭔가 하면은 베트남 참전이에요. 예. 한국에. 예. 말하자면 베트남에 가서 오게 티가 있어요. 근데 민간인들에 대한 아, 그쵸. 우리도 그랬죠. 만행. 있죠. 또 일본 친구들은 독도를 자기 영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얘들을 볼 때는 한국이 독도를 강점한 거다. 그렇겠죠. 자기네 땅이라고 사례로 그런 걸 생각하니까. 드나요? 독도 예, 문제랑 베트남 참전에서의 민간인 학생 문제? 또 박정희 때 인권 탄압 아. 이런 걸 들면서 이제 한국은 국제규범을 지키는 나라가 아니야. 다시 또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반일 시위, 반일 시위를 한국인들은 감정에 치우치는 민족이야. 그래서 규범을 지키지 않아. 이런 식으로 환기시킨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전략들은 일단 국제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 것으로 스즈키 교수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다가 이제 수정주의자들이 이 최근에 드디어 또 다른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어떤 전략이죠? 예. 그게 뭔가 하면은 한국은 비민주주의 국가다. 아, 어떻게 이렇게 민주주의 말할 수가 국가가 있죠? 아니다. 어, 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스즈키 교수가 보기에 예, 예. 예, 그런 식으로 수정주의자들이 이제는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쟤네들은 약속을 안 지켜, 규범을 무시해 이렇게 하다가 국제규범을 이제는 약간 살짝 틀어서 한국은 비민주주의 국가야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 예, 네. 그렇습니다.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비민주주의 국가라고 지칭을 하는 거죠? 수정주의자들은 어떤 측면에서 우리를 비민주주의 국가라고 규정을 하는 그 거예요? 결정적 얘기가 음. 조금 이제 좀 민망한 이야기예요. 네. 지금까지 하신 이야기도 충분히 민망했어요. 2014년에 네. 그 박근혜 세월호 7시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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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이 그렇죠, 그렇죠.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시간에 기소됐죠. 아, 예, 그때 뭐 그 정화무 씨 네, 네. 어쩌고 하는 네, 네, 네. 걸 썼다가 그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예.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이걸 말하자면 한국에는 언론 자유가 없네? 언론 탄압이. 아. 언론 탄압이네? 이러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기사가 일면까지 갔었나요?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예, 저는 사실은 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렇게 보도는 있었죠. 어떻게 예. 있었는지 뭐. 일본에서는 이게 일면이었대요, 계속. 아, 엄청 크게 보도됐었나 보네요. 말하자면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많이 발전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야 예.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됐던 게 아닌가. 게다가 아베 총리도 이 지국장이 재판 끝나고 나서 일본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예. 이 사람을 관저로 불러요. 그래서 와. 45분인가? 그렇지, 그때 꽤 오랫동안 얘기했다고 그때 그런 보도가 좀 사건에 있었죠. 엄청나게 예. 무게를 확 실어준 거죠. 참. 그때부터 이제 이 수종주의 언론들, 사실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 언론들이 한국을 이제 반일 감정으로 통치되는 비민주주의 국가다. 혹은 풀뿌리 파시즘이다. 이런 식으로 풀렸다고 하는데 놀라운 게 이게 죄송합니다. 치면 안 되는데 일본의 공식적인 외교 정책에 반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요, 일본처럼 제목을 붙이고 뭔가 규정하는 걸 좋아하는 나라가 드물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하는 것 중에 이제 뭐 음악사를 보면 왜 음악의 아버지, 뭐 음악의 어머니 우리가 네네. 이렇게 그렇게 늘 외워왔던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다 어디서 시작된 줄 아세요? 일본이에요? 일본에서 시작된 거예요. 아, 진짜요? 네. 2015년 3월 4일 일본 외무성이요.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 다른 나라들을 이제 묘사하는 예.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여기에 원래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등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 국가다. 라는 구절이 있었는데 네. 이거를 삭제해버립니다. 조용히. 예. 그렇지, 깨끗하게. 삭제해버리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일본의 외교 활동과 공식적 방침을 기록하는 연차 보고서가 있거든요. 정부가 네. 쓰면은 이거를 디플로매틱 블루북 외교 청서라고 합니다. 네. 근데 2015년 외교 청서에서도 그 구절을 지워버렸습니다. 그걸 지금까지 유지를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금까지 말씀 논리 있잖아요. 한국은 예. 국제 규범을 지키는 나라가 아니고 자기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고 예. 또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일본 친구들 볼 때 그렇다는 말이죠. 예. 그렇군요. 이거는 사실은 이번에 일본 아베 정부가 하겠다는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라는 방침하고 사실은 통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은 이 역사 수정주의자, 우파 역사 수정주의자들의 대한국 관점과 전략이 일본 정부의 공식 방침에 그대로 관철돼 가고 있는 겁니다. 예. 아니, 그 지금 마지막 결론이 굉장히 조금 충격적이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 역사 수정주의자들이 이번 경제 보복, 아베 정부가 펼치는 경제 보복이 어떤 단순한 현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쭉 이어져 왔던 어떤 그 평화와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스스로의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지향하고자 하는 정상국가, 전쟁이 가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큰 틀에서의 큰 그림은 지속적으로 움직여왔던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한국을 그런 식으로 계속 규정하고 감정적인 국가로, 비민주적인 국가로 규정하면서 이제는 이제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로까지 이제 압박을 가하는 그런 현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이 우리의 존재가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이다라는 게 이제 그 저변에 아주 바닥에 깔린 건데, 이제 이런 그런 점에서 이 논문도 좀 주목이 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이게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논문 보니까 그 2014년 그 산케이 지국장, 서울 지국장 기소한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을 비민주주의 국가로 낙인 찍는데 굉장히 중요한 계기 사건으로 이렇게 보는 게 되게 흥미롭네요. 예, 이게 참 저는 유감스러운 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박 세력이나 예. 태극기 부대, 네. 또 심지어는 우리 그 자유한국당도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외교를 잘못해서 이 꼴 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일본 아베 측이 한국을 지금 같은 상태로 몰게 된 것의 뿌리는 사실은 2014년 그 사건. 예, 사실 그 사건에 있는 겁니다. 뿌리 중에 하나가. 그쵸. 이런 배경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정도를, 그리고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제 보수 언론 같은 경우도 이 프레임에 갇혀서 오히려 같이 춤을 추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 보수 언론의 기사를 인용하고, 일본 극우 세력들은 그걸 인용하고, 마치 이게 한국의 어떤 여론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감정적인 문제로 더 빠지기도 하고 그렇죠. 조선일보 그 일본판 제목 정말 대단한 충격이었어요, 진짜. 예. 예. 근데 아무튼 그 현재 지금 앞으로 일정은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베 정부는 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를 일단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네. 네. 또 이와 관련해서 23일, 24일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 일반 이사회가 열리는데, 거기서 이제 한일 대표가 네. 일단 견론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저희 녹음 공개되기 전 직전이겠네요. 그렇죠. 날짜상으로 보니까. 예, 그렇네요. 예. 또 존 볼턴 백악관 안보 보좌관이 23일 날 또 한국에 그분이 오셔요. 네. 온다고 저. 하는데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다만 최근 보니까 조금씩 이제 미국 언론에서도 관련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을 못 하겠습니다. 일본이 어떤 실제로 이제 이 소재 부품의 공급선을 재어나갈 때 우리나라 산업의 피해가 어느 정도가 될지는 사실 뭐 별로 안 받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건 사실 뭐 제 입장에서는 지금으로서는 뭐 전망을 잘 못 하겠고요. 다만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한번 모두 한 번씩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베 정부의 경우에는 저는 사실은 처음부터 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뭐랄까 한국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도 그렇고 또 글로벌 차원에서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조치를 어떻게 밀고 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보면 아베 정부야말로 굉장히 아베 정부와 일본의 역사 수용주의 세력이야말로 굉장히 비성적이고 예. 감정에 치우친 친구들이에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지금 볼 때는 그분들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르겠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세력들이 그 세력들이 그래도 일본은 한국과 더불어서 사실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한 민주주의 그렇죠. 국가로 평가되는 나라입니다. 예. 또 아주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를 아베 정부가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 없도록 우리도 좀 세련된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뭐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근데 이종태 기자가 이 언급한 이 논문의 그 논리대로 따라가다 보면 일본의 일본계 스즈키 교수?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베의 목표, 그러니까 역사 수정주의 세력들의 목표는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가기 위한 그게 그들의 목표이고 그러려면 개헌을 해야 되고 이번 선거 결과에서는 개헌선까지는 미치지 못했지만은 지금 내속 모자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개헌은 지금 아베의 최종 목표를 그 개헌까지 가겠다고 하면은 그걸 어떤 방식으로든 추진을 하게 될 거고 그 과정에서 한국을 지금 일종의 비민주주의 국가, 그러니까 국제규범이나 약속을 어기는 국가, 이렇게 낙인 찍는 지금 하나의 조치로서 지금 이 경제 제재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규제를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걸 들고 나온 거고, 그러면 목표가 개헌이라면 그때까지 어쨌든 이 문제가 단기간에 이렇게 끝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이렇게 이어가지 않을까 싶은.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정부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죠. 지금 선거 끝나고 나서 일본 언론들은 이제 아베 4년 연임론을 다시 이제 또 들고 나오고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걸 보면 아베의 어떤 장기 집권 이런 플랜 속에서 또 역사 수정주의자들과의 어떤 그 기반을 둔 게 바로 아베 정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금 이 논문을 통해서 보면 좀 이렇게 퍼즐이 약간 맞춰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기반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네. 아베 임기가 언제까지죠? 지금 2021년 9월이거든요. 내년 9월, 2021년이면 내후년 2년, 9월인데, 참. 그렇죠. 많이 남았네요. 근데 이제 어쨌건 역사 문제를 배경으로 시작된 이 경제 보복 문제를 우리 이제 역사 수정주의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일본 정부를 좀 들여다보니까 오히려 더 쉽게 이해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 문제를 뛰어넘는 어떤 일본이 한국을 바라보았던 시선, 그리고 지금도 어떤 입장인지 단순하게 어떤 정치적 일본 내부의 어떤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렇게 쓰이는 것은 또 아닐 수도 있겠다. 더 큰 그림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일본 정부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비합리적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시각이 요즘 많이 특히 좀 어떤 분들이 많이 제기를 하던데요. 제가 볼 때는 아베 정부야말로 굉장히 비합리적인 세력입니다. 그렇죠. 예. 어쨌건 지금 이제 7월 24일 WTO에서 또 회의가 열릴 예정이고 23일 날은 또 볼턴이 일본과 한국을 다 방문한다고 하니까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국면으로 또 전개될지 이 한일 간의 경제 보복 문제 생때
보복이라는 단어 쓰지 않기로 했죠. 예. 네, 억지 이런 문제는 좀 그 새로운 국면으로 좀 전환될 수 있을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선거 이후에 아베 정권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개헌 저지선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도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뉴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논문이었어요. 네, 이 논문이. 네. 앞으로도 이 문제는 단순하게 우리가 짚어서는 안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여파가 있느냐의 문제보다는 한일 간의 관계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우리가 미래로 가느냐 뒤로 후퇴하느냐 그리고 가장 가까운 나라가 더욱더 멀어질 것인가 가까운 나라로 우리가 함께 같이 갈 것인가라는 중대한 분기점에 놓여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여러분들도 이 문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사인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관심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기 구독, 좋아요, 구독, 알람은 늘 필수라는 것을 제가 대신 얘기하면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